사정의 플라스틱은 위생적일까? 피할 수 없다. 여러분이 플라스틱에 관해서 더 알게 될수록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제품들을 쓰기가 더욱 어려지게 될 것이다. 벌써 수십 년째 플라스틱 제품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고 있고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점점 더 새로운 시기가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어두운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플라스틱의 독성을 인지하게 된 모두가 과학자들, 환경단체 회원들, 일반 시민들이 겪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버린 것이 식품 보관 용기, 검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처방기구들이라고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장난감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든 양말이나 운동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싸움을 선택했고 모두가 자신들의 소유 방식을 재평가하고 완전히 뒤집어엎기까지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120명의 과학자들이 공동 성명에 주의를 기울여서 강조했듯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바와 달리 위생적으로 완전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이 의료계에서 필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치더라도 플라스틱 유럽 사이트 기사처럼 플라스틱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지지하기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인다. 요구르트 병이다, 샤워 타올이다 등등등등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실험 한 8개의 폴리머 중에서 사탕수나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PLA가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중에 하나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오 성분의 성물질 마치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팔리고 있는 이 물질들도 기존의 플라스틱보다도 반드시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들은 이렇게 언급한다. 가스나 석유에서 수출한 플라스틱 같은 성질로 만들려고 PLA에 온갖 첨가제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참가한 노르웨이 과학기술 대학교 NTNU의 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인 마르틴 바그너 교수를 가장 원하게 만든 것은 소비자가 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요구르트 병 4개를 고르면 그 중에 2개는 독성이 있고 2개는 독성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이를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은 요구르트나 샴푸의 성분을 명시해야 하지만은 이를 담는 용기의 구성 성분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4,200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존재할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용기에서 내용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을 추정해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내용물로 옮겨가는 현상은 열 전자레인지 넣고 가열할 때와 또 보관 기간의 영향을 받고 또 지방질이나 산성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 더욱 심해진다. 지방질이나 산성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 더욱 심해진다. 보관기간이 8리 때문에 이런 우리는 죽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은 플라스틱 생산자들은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적인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규제에 대해서 효과 독이라는 거죠. 생물학자 바그너는 대단한 신뢰하는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UFO처럼 약간 황당하게 보는 과학계에 굳이 발을 들이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독성 전문가인 바그너는 내가 8리터 물을 마시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하지만은 플라스틱에 있는 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내가 한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그럼 플라스틱 업계 앞에서 몸을 낮춰야 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바그너는 이렇게 응수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려할 문제를 찾아냈다면 우리는 의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불편한 것은 업계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에 과학자들이 제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들 대신에 일을 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일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상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네요. 내부 비결한 물질의 속을 플라스틱은 내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신체의 기관은 어느 정도 양을 버틸 수 있을까? 미국의 생물학자 피트 마이어스 박사는 우리가 모르게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한 많습니다. 특히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말입니다. 라고 의견을 보탠다.
실제로 프로스틱은 내분비 결혼 물질의 서울이다. 이 화합물은 우리의 호르몬을 방해해서 호르몬이 신체 기관에 보내는 신호를 어지럽게 나누는 사실이 연구로 증명되었다. 호르몬은 극히 소량에서도 반응하는데 안타깝게도 내분비 결혼 물질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이어스 박사는 이 가짜 호르몬들의 기능에 대해서 과학계에 경고를 보낸 선구자들 중에 한 명이다. 30년 전의 어느 날이었다. 워싱턴 DC에서 마이어스 박사가 설정자가 7세들의 이동 경로를 결혼시킬 수 있다는 강론을 막 마쳤을 때 한 60대 여성이 그에게 달려와 어깨를 잡았다. 피터님, 박사님, 우리는 반드시 연구 작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여성은 동물학자 시어 콜번은 마이어스 박사를 만나 바로 전 환경오염이 5대어 동물군에 미치는 영향적 생식 문제, 성분화 면역 체계 이상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세계 자연기금의 보고를 발표했다. 전지 역사이자 콜로라도에서 형을 키우다 뒤늦게 생물학 공부를 재개한 이 60대 여성은 근래의 동물병리 현상이 인류를 괴롭히는 만성질환들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콜번은 이를 매우 중대한 bệnh 이라 생각하고 가전의를 쓴 결과 1991년에 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룬다. 내분비 결혼 물질이라고 명명한 물질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자의 20명을 위스콘신의 라이신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는 21년 초에 1500개 가량으로 늘어났고 아마도 과학이 더욱 발달한 10년쯤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비만, 당뇨, 생식 능력 감소, 자폐증,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등의 질병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위험을 경고하는 이들을 어깨가 조롱할 때 도둑맞은 미래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가공할 만한 보건 위협에 맞서 결집하고 있는 2020년에도 브뤼셀에 위치한 프로스틱 X 유럽은 여전히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문구적되고 있다. 마이어스 박사는 로비단체들 쪽에서 매우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들은 대중들 눈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이들은 늘 결정적인 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확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정말 대단해요. 커피와 같은 거죠. 이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커피도 내분비 결혼 물질인가요? 그럼 브레스트가 결국 커피보다 더 위험할 건 없겠네요? 라고 대충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죠. 커피가 어느 정도 내분비에 상호작용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비소는 천연물질이니 위험하지 않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천연물질은? 마이어스 박사는 프로스틱 문제가 내분비 결혼물질 문제와 하나로 합쳐버린 것이 최근 몇 년 사이로 새로운 점이라고 말한다. 이런 프로스틱 산업계를 곤란하게 만든다. 이후로 기업 감시 CEO가 공개한 2015년 기밀문서에 의하면 프로스틱에서 유럽은 플라스틱 내분비 결혼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의 존재가 그들의 사업 이익의 약점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 약점과 싸우기 위해서 강점과 기회는 무엇일까? 업계의 가장 호의적인 정보들 아일랜드, 영국, 독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경우에 다양한 구성에서 독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모노머, 그 자체로 폴리머를 구성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조성이 들어가는 비스페놀 A, BPA가 이에 해당한다. 첨가물, 플라스틱에 주입하여서 플라스틱을 유인하게 하고 착색과 착향을 가능하게 하며 열, 물, 기름 등의 내구성을 갖도록 그 성질을 변화시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로 포스탈레이트, 과불화 화합물, 브로마난연제가 있다. 첨가물. 다양한 구성이 있으니 내구성, NIAS 영어로 이것을 전혀 끌리지 않는 이 약자는 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s,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이 아닌 불순물 또는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 표면인데, 플러스의 표면은 화학, 물질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 세균들을 옮길 수 있다. 해양학자들은 플라스틱은 바이러스의 세균을 수천 킬로미터까지 운송하는 뗏목이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꽤 위험한 우연한 첨가물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NIAS는 결코 무의하지 않다.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물질은 종종 우연히 발견된다. 윙스 브래드슨은 멤버 21명 중에서 한 명이 생물학자 아나 소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1987년 보스턴에서 그녀는 동료 소년세인과 세포 증식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벌레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증식하는데 어느 날 이들은 거의 증식하지 않는 게 정상인 대적은 세포들이 여성 호르몬에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비양균 세포들만큼 증식한 걸 알아차린다. 제조업체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도 폴리에스티렌 튜브가 에스트로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이나 놀라워했어요. 라고 소토 박사는 회상했다. 이후에 그들은 여러 묶음의 튜브를 시험해보고 결국 제조업체가 충격에 강한 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방식을 바꾼 튜브에서 에스트로겐이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연구는 제조업체에게 어떤 첨가물을 넣은지 물어보았다. 돌아온다면은 기밀입니다. 역극으로 끝이었다. 그 원인을 궁금해진 소토 박사와 소년세인 박사는 연구를 이어갔고 마침내 그들은 문제가 된 물질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한다. 그것은 에스트로겐을 작용해서 흉내낼 수 있는 노닐페놀이라는 화학물질로 이후에 내분비 결합물질로 인정되었다. 사실 이 물질은 시험과 튜브의 폴리에스테린 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아니었고 튜브에 있는 산화 방지제다. 트리스 포스파이트 노닐페닐 혹은 간단히 TMPP라고 하는데, TMPP는 제조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노닐페닐을 방출한다. 이 첨가물은 페인트, 살충제, 세제, 개인 위생용품과 같은 수많은 제품들에서 우연히 나타난다. 플라스틱 유럽이 그토록 떠버리던 500년이나 된 파라셀수스의 신성한 규칙을 내분비 결합물질은 그 적용 방식으로 단숨에 깨어버린다. 16세기 스위스 의사 파라셀수스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혈관은 복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커진다고 한다. 하지만 내분비 결합물질에는 규칙이 다르게 작용한다. 극히 소량에서도 최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더 높은 용량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이어스 박사가 확인한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암울하다. 단 하나의 플라스틱 심층 연구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이 완전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미국의 감독기관들은 그 성분이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21세기 과학을 이용하기보다는 10년, 20년, 30년이나 지난 구식 테스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협정들은 기관들이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물질과 함께 섭취하거나 흡입될 때 생길 수 있는 칵테일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의사도 환자에게도 약을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물어보는데, 감독 기관들은 한 번에 오직 한 가지 화학물질만을 테스트한다. 마이어스 박사는 이것은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것은 안전하고 저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그 결론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공개한다. 왜 그럴까? 너무나도 간단하다. 아주 많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비스페놀 A의 경우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매 시간 적어도 $100만 매출을 올릴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그들 제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팔리게 하고자 제품을 보호하고 과학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독성에 대해서 의혹을 만들어냅니다. 규제 회피에 관한 궁극의 가이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비정부기구 글로벌 국제 유해물질 네트워크도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려는 업계의 성향을 지적한다. 좀 더 지속 가능한 화학을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화학사무국은 이 주제를 다루는 화학물질에 관한 유럽의 규제를 속이고 잘 피해나가기 위한 궁극의 가이드라는 작지만은 매우 신랄한 매뉴얼을 출판한다. 이 조직은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우리는 어떻게 규제를 피해가는지, 관리 감독을 늦출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독성, 국제화학 사무국의 근거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근거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절대로 기사화학 제품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 말까.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면 그것은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규제 과정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에 아무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건 약간 다른 화학물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중요사항은 베이비 컴퍼니를 만들 거. 우편 주소 하나만 충분하다. 이게 수상하게 보일까봐 걱정이 되나요? 걱정을 거세요. 사실 등록된 회사들은 40%가량이 베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 기사도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 유럽연합 내 국가정 한정된 점을 가지고 있고 규제를 시행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한 지역의 회사를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사가 규제 감시망에 잡혀도 관리 감독의 작동을 늦출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사의 물질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의 계란 따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을 만한 데이터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등록 번호가 하나 부여될 것입니다. 대충 이 번호 하나면 당신은 여러 시장에 발을 내딜 수 있어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밀 정보라고 선언하고 어떤 일도 있어도 이 주장을 밀고 나가세요. 유엔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권이다. 청구물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엔은 이 영역 기밀이라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이런 일부 제조업자들이 그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인 것이다. 불순한 의도들인 것이다. 치명적인 기밀. 때마쳐 등장하는 어떤 사업 기밀이라는 것이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기밀이라는 것이 살성제 DDT가 유방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를 얻는 데 50년이나 걸렸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는 담배업계가 40년간 자신있게 내어서는데 담배 제조업체들은 1958년부터 법원 결정으로 그 내부 문서를 공개하게 된 1998년까지 즐거 그들 인기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40년간 침묵을 지키며 치명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법정에선 가불라 화합물 사실임이 터졌다. 그것은 바로 미국 바커스버그에서 판결이 난 가불라 화합물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뉴욕타임스에서 냉담한 어조의 기사로 다뤄졌고 19년에 영화 다크워터스에 등장했는데 폴리오로알킬이라는 물질은 1940년부터 제조되었고 영어 약자인 PFAS로 더 많이 알려졌다. 이 물질은 가불라 화합물이라는 용어로 분류되는데 방수성을 가진 데다가 오염과 기름기가 강하고 눌러붙지 않는 등의 기적적인 특성을 지닌 4,700개 이상의 분자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 동성이 매우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 가불라 화합물은 80년 동안에 환경과 먹이 서슬로 도처에 퍼져나갔다. 브레스트에 살든 보고토에 살든 그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는 이를 수돗물로 마시고 먹고 들이마신다. 그리고 이 물질은 우리 신체 기관에 축적되어서 몇 년 동안에 머무르게 된다. 지금은 불멸의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을 달고 과학문헌까지 등장할 정도다.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은 PFOA와 PFOS로 좀 더 난해한 말로는 퍼플루오로옥탄산이다. 2015년에 200명의 과학자들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짧은 사설 PFAS의 위험성을 세심히 경고하면서 이에 가불라 화합물 제조업자들을 대변하는 미국 화학협회 산하 지부인 불소협회는 곧바로 반박했다. 대한물질에 관해서 표명된 우려가 충분히 강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비행기,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물질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물질들이 현대 생활의 필수가 된 것뿐이라고 한다. 현대 생활에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삶에서는 아닐 수 있다. PFAS는 고환암,
신장암, 간기능장애, 면역체계장애, 생식력 감퇴 등과 연결되어서 뒤죽박죽 엉켜 있다. 여자 가정에는 파커스버그 사건은 미국 기업 듀폰이 코팅제인 테블론 PFOA가 함유된 대표 프라이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류물질을 자연환경에 방출하자 이로 인해서 40년간 7만 명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이 어떻게 독성에 노출되었는지 밝혀나가는 내용이다. 됐네요. 듀폰, 전 세계적인 오염. 파커스버그 사건은 어떤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뭘 하고 있나? 유럽은 다른 것보다도 유해물질을 더 많이 금지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유럽은 2007년에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와 제한이라는 뜻의 영의학자인 리치를 규정을 채택했다. 이런 유럽 연합 내에 연간 1톤 이상 규모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며 가정유해 물질들은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론상으로는 환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국제환경보호센터 변호사이자 프라스티카 건강에 관한 보고서 공저자 아줄레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10만 개가 넘는 화학물질 중에서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5%도 채 안 됩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도 2021년 내분비 결합물질이 전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1500개 중에서 겨우 20개만이 유럽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식별되었다 말이 금지되었다는 뜻인 것은 아니다. 2015년 실시한 한과학 연구에 따르면 유럽 연합 내 인구가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 남성 생식능력 급감, 노출된 아동들의 지능지수 하락, 비만, 당뇨, 자폐증 사례 증가로 유발되는 비용이 연간 수천억 유로로 추산이 되었다.